이 현상이 앞으로 완화되는 게 아니고 더 심해질 거다 이렇게 보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순서가 있는데요. 네. 처음에는 역전세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전세 가격이 가장 높았을 때가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상반기예요. 그런데 그게 만기가 언제 들어옵니까? 그게 2년 후. 그렇죠. 그래서 올해 말부터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전세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가장 높았던 전세가 다시 재계약이나 갱신하거나 아니면 새로 신규 계약을 할 때 크게 떨어지는 걸로 계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전세난이 올해 하반기에 더 심해질 수 있죠. 특히 제가 볼 때 올해 하반기에는 아파트에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전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역전세, 깡통전세, 사기전세 표현만 다르지만 역시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결국 임차인에게 피해를 고스란히 안겨주는 건데 이 현상이 앞으로 완화되는 게 아니고 더 심해질 거다 이렇게 보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순서가 있는데요. 네. 처음에는 역전세부터 시작합니다. 네. 역전세라는 건 뭐냐면 기존의 전세 가격보다 떨어진 네. 전세를 말합니다. 근데 전세 가격이 가장 높았을 때가 2021년 하반기와 그리고 2022년 상반기예요. 예. 그런데 그게 만기가 언제 들어옵니까? 그게 2년 후. 그렇죠. 그래서 올해 말부터 들어와요. 예. 그런데 지금 전세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가장 높았던 전세가 다시 재계약이나 갱신하거나 아니면 새로 신규 계약을 할 때 크게 떨어진 걸로 계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전세난이 올해 하반기에 더 심해질 수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높았으니까 하락폭이 더 큰 거죠. 오히려 집주인이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만약 역전세가 그래서 심해지면 집을 내놓게 되잖아요. 네, 네. 못 팔아서 돌려주면. 네. 그런데 내놓는데 수요자가 없어서 안 팔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세 가격보다 만약에 매매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게 깡통주택이에요. 아하.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특히 제가 볼 때 올해 하반기에는 아파트에도 발생될 수 있다. 네. 지금은 빌라지만. 그렇죠. 빌라에 이제 하반기에는 이를테면 전세 3억에 살았는데 전세가가 지금 2억이 돼버렸어. 그러면 주인이 임차인한테 1억을 내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곤란해지면 집을 내놓고 집을 내놨는데 2억에도 안 팔리면 이건 정말 깡통 전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자꾸 단계별로 해서 빌라도 똑같았거든요. 그런 현상이 이제 아파트에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전세가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는 마포 쪽에 한번 봤었거든요. 저도 이런 방송을 하니까 관심 있게 봤는데 전세가 급격하게 소진된 적이 있어요. 올 초인가? 네네. 예, 전세가 다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집들이 있었어요, 마포에. 네네. 전세 내놨는데 안 나가서. 근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다 나갔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회복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가격이 이제 낮아졌으니까 그게 들어왔구나. 수요자가 다시 붙은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세 가격의 하락폭을 보실 때 되게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저희가 전세 가격을 보면 뭐 월별 가격을 이렇게 보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전세 가격은 월별이나 주간 가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2년 전보다 얼마나 빠졌는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전세 가격이 마포 같은데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아파트가 올해 1월 달에 뭐 5억이었다. 근데 지금 6억 올랐잖아요. 그럼 1억 오른 건 맞습니다. 근데 2년 전에 근데 이 가격이 얼마였다는 게 중요해요. 그거에는 못 미치지. 그거를 대비하면 이 하락폭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2021년 상반기에 거래된 건 그때가 예를 들면 7억이었어요. 7억으로 해서 5억 빠지면 2억 빠진 거잖아요. 근데 7억이 9억으로 하반기에 올랐어요. 9억이 6억으로 빠지면 3억 빠진 거죠. 사실 이렇게 좀 다르게 보셔야 된다. 그렇게 보면 지금의 전세 가격 하락폭이 의외로 충격이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쌀 때 전세를 드렸던 분들이 지금 굉장히 고민을 안고 있는 거고. 그렇죠. 이분들이 오히려 저 계약 갱신권 청구가 아니고 내가 돈 돌려줘야 여기 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실제적으로 보면 임차인들이 전세 가격을 떨어뜨리기가 좀 쉽진 않아요. 시장 가격이 떨어져서 살고 있다면 아이도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마찰 비용이 생기잖아요. 이사도 생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에서 타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가격에서 5억이면 내가 7억에 살고 있었어요. 그럼 6억 정도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좀 다른 현상이 있어요. 요거 한번 보실래요? 지금 전세 보증금 중에 대출 비중이 38%입니다. 그렇지. 전세 대출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올라서 임차인들이 엄청 힘들어요. 이자 비용 내냐고. 그러네. 네. 그래서 예전처럼 완만한 협의가 안 돼요. 나도 돈이 들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다달이 돈 나가니까. 그렇죠. 예전하고 다른 상황이에요. 예전에 이렇게 대출이 많지 않고. 근데 저 예전에 전세 대출 없었는데 저거 언제부터 생긴 거였죠? 이게 최근에 저금리하고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이쪽 보시면 2018년부터 상승하게 되는데 본격적으로 2021년, 22년도에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전세가 우리가 목돈 마련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는 아니에요. 전세 중에서 다 대출이라고. 전세도 대출이 됐어요. 대부분 대출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 요즘 만기도 1년 정도 남았는데 계속 집주인 전화하고. 요즘 그래서 집주인이 전화를 잘 안 받는다. 내용 증명 보내고. 어떡하실 거예요? 나 돈 돌려주셔야죠. 네. 아니면 저 이사 갈 겁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래야 전세 보증금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 지점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전하고 달라졌어요. 네. 그게 이제 닥칠 일이 올해 말. 그렇게 보는 거고. 차이가 크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빌라 같은 데에 뭐 사기 전세, 깡통 전세, 역전세 얘기하지만 그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양쪽 다 걱정인데. 그렇죠. 양쪽 다 매우 걱정이죠. 그래서 일단은 세입자, 임차인 분들은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진짜 큰일이네. 계속 뭐랄까 요구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시고 준비가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좀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다주택자들이 돈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갭 투자 막 했으니까. 자본이, 자기 자본이 없어요. 경기 좋을 때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게 없었어요. IMF 때 이외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증금을 받아서 그냥 썼단 말이에요. 물론 뭐 자동차 사고 이러진 않았겠지만 투자하고 주식 사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돌려줄 돈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출을 일으키거나 집을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처럼 임대인 분들이 무리하게 집을 많이 갖고 계시다. 그러면 시장이 조금 회복됐을 때 지금 빨리 파는 것. 그래서 아까 매물이 증가하는 거예요. 빨리 팔려고. 그 수요군요. 그렇죠. 그 매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파시는 게 맞다. 그러면 그분들은 일단 뭐 어쨌든 임대인이니까 돈이 좀 있는 분이라고 치면 그렇죠. 지금 임차인이 더 걱정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내 피 같은 돈 못 받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하나? 그 전에 전세 그 보험에도 안 들고 이런 분들도 많을 텐데.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빌라 같은 문제도 생기는데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부터 해놔야 되는 거죠? 당장 이제 올 연말에 닥친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게 뾰족한 수가 없어서 걱정이에요. 그렇죠. 큰일이네. 이게 또 한 번 뉴스에 계속 이런 게 오르내릴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르면 이게 다 좋은 거냐? 그것도 사실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전세 가격이 오르긴 쉽지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금리가 올랐을 뿐만 아니라 입주 물량이 많아요. 입주 물량이 많은데 어떻게 전세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집값이 다시 한번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그리고 매물이 많이 증가하고. 그렇지.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또 수요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집을 투자로 사겠습니까? 또. 근데 이 시점에서 국토부의 원희룡 장관이 전세 제도 자체를 손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임대차 3법 그 전면 뭐 없애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던데 그런 부분이 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정확하게 그 장관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워딩이 뭐라고 한지는 신문 기사로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손보겠다, 그냥 이런. 그러니까요. 그냥 저는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정치인의 언어와 그리고 실제로 행정과 이거 언어는 좀 구분해야 된다고 봐요. 정치인이잖아요. 원희룡 장관님은. 그러니까 손보겠다.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이런데 한번 저희가 엄밀하게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거냐면 지금 역전세, 깡통전세가 전세 제도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전세 제도는 사실 긍정적인 면도 있었어요. 그리고 과거에 이런 문제가 크지는 않았어요. 전세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전세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운용상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전세 제도가 문제인 것처럼 근본적으로 선보겠다. 그럼 전세 제도를 없앨 수 있느냐? 불가능하거든요. 전세 제도를 어떻게 없애냐? 이게 뭐 한 100년 됐다면서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지금 이 전세금을 그건 다 어떻게 누가 돌려줍니까? 그렇지. 불가능해요. 엄청날 텐데. 그런데 당장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사실은 정치적 언어를 사용한 건데 저는 이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좀 더 운영의 그런 방법상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법은 요즘에 그래서들 반전세 많이 찾거든요. 네. 전세는 불안불안하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월세를 다 주기에는 내 월급이 전부 월세로 나가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네, 네. 반전세 정도에서 타협점을 찾더라고요. 이를테면 뭐 한 6억이면 한 2억이나 그 반 정도를 보증금으로 주고 나머지 3억 부분에 대해서 4.5%에서 5% 정도 이렇게 해서 월세를 내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좀 합리적인 것 같겠다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완충 지대 역할을 해서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가능하냐면 이제 내 전세금 보증금을 좀 돌려받고 나머지 전세금은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 받아서 충당하고 네. 그러면 은행에서 이자 비용 나갈 테니까 그거를 일부 월세로 충당하면 어느 정도 이제는 소프트 랜딩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이게 만약 많아지고 대부분의 임대 방식, 임대차 방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집값은 지속적으로 빠질 거예요. 왜? 투자가 없으니까. 아, 투자가 없으니까. 갭 투자가 아, 들어올 이제, 수가 없잖아요. 이제 실수요 거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낮아진 전세 가격으로 높아진 가격을 감당해낼 수 없으니까. 아, 네. 이게 이렇게 변하는군요. 네,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기엔 쉽지 않다. 아, 왜냐면 그게 그런 수요가 많아지면 또 전세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 수요자들이 다시 전세로 와요. 반전세 분들이. 네.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동안 부동산 불패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식진 않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다시 부동산에 투자할 거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집값은 오를 텐데 그렇죠. 우리가 몇 년 전에 겪었던 그 정도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들 거는 같아요. 그렇죠. 투자자가 몰리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다시 이제는 전세 가격이 급등하거나 추세적으로 계속 오르면 투자자가 또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네. 다시 또 갭투자를 하니까. 갭투자가 생기죠. 네. 네.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거 노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나라 집값이 일본처럼 장기 불황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집값이 빠질 때 또. 우리나라는 절대 그럴 가능성이 낮습니다. 왜냐면 투자자가 계속 있어요. 전세 때문에. 전세 때문에. 전세를 끼고 사는 거죠. 전세가 없어질 것 같진 않고. 불가능합니다. 전세가 있기 때문에 투자 수요는 있다. 그렇죠. 어느 시점이 되면. 다음에 오면. 근데 또 전세 가격이 마냥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 시장은, 임대차 시장은 실수요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빠지면 수요자가 다시 들어와요. 그래도 또 사용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계속 빠질 수 없어요. 제가 아까 마포 얘기했지만 그 비워놓고 있던 집들 빠르게 소진되고요. 그쵸, 그쵸. 딱 올랐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빠지면 수요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마냥 빠지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전세는 또 안젤리나 졸리까지 K 전세 멋져요 이랬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다 있어. 외국에서 보기에는 놀라운 제도인데 우리가 또 이것 때문에 울고 웃고 이렇습니다.